독창적이고 창의적인 인재는 어떻게 만들어질까요? 이에 대한 해답을 오리지널스를 통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리지널스의 저자 애덤 그랜트는 대세에 순응하지 않고 시류를 거스르며 구태의연한 전통을 거부하는 독창적인 사람들을 오리지널스라 명명하고, 세상을 변화시킨 독창적 리더들은 어떻게 사고하고 행동하는가에 대한 답을 이 책에서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이 책을 기반으로 독창적이고 창의적인 인재, 오리지널스가 되는 방법을 알아볼까요? 우선 독창성이란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수년 전 심리학자들은 무엇을 성취하는 데는 두 가지 길이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바로 수능하는 길과 독창성을 발휘하는 길이었죠. 여기서 수능이란 이미 잘 닦여진 길로 앞선 무리를 따라가며 현상을 유지함을 의미하고, 독창성은 인적이 드문 길을 선택해 시류를 거스르지만 참신한 아이디어나 가치를 추구해 결국 더 나은 상황을 만듦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독창성의 가장 큰 특성은 현상을 받아들이기를 거부하고 더 나은 대안을 모색하겠다는 결심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이런 특성을 개발할 수 있을까요? 독창성의 출발점은 바로 호기심입니다. 호기심은 왜 애초에 현재 상태가 존재하게 되었는지 의문을 품는 행위인데요. 우리는 기시감의 정반대 현상인 미시감을 경험할 때 현재 상태에 의문을 품게 됩니다. 여기서 미시감이란 평소 익숙했던 것들이 갑자기 생소하게 느껴지는 현상이고, 기시감은 최초의 경험임에도 불구하고 이미 본 적이 있거나 경험한 적이 있다는 이상한 느낌이나 환상을 의미합니다. 한 예시로 미시감을 통해 독창적인 아이디어를 이끌어내고 오리지널스가 된 인물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바로 창업 5년 만에 애플과 구글을 제치고 미국 경영 전문지 패스트 컴퍼니가 선정한 가장 혁신적인 기업 1위에 선정된 와비 파커인데요. 이 와비 파커가 창립되기 전 안경은 당시 아이폰보다 비쌌다고 합니다. 창립자 중 한 명인 데이브는 배낭여행 중 안경을 잃어버리고 이 안경값이 부담스러워 한 학기를 안경 없이 지냈다고 합니다. 이런 데이브가 아이폰을 사려고 애플 스토어 앞에 줄을 서 있던 어느 날 의문을 품게 됩니다. 안경은 거의 1000년 동안 인간의 필수품이었고, 데이브의 할아버지가 안경을 쓴 시절 이후로 모양도 거의 바뀌지 않았는데 왜 안경에 그렇게 엄청난 가격표가 붙는 것일까? 이렇게 왜 안경값이 비싼지 호기심이 생기자 그들은 안경 산업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기 시작했고, 그 결과 안경 산업은 룩소티카라는 유럽 기업이 독점적 지위를 이용해 생산 비용의 20배로 안경 가격을 책정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죠. 이렇게 익숙하지만 불편한 것에 대한 의심에서 시작된 와비파커는 이후 수백 년간 변화가 없던 안경 업계의 판도를 뒤바꾸게 됩니다. 만약 이들에게 미시감이 일어나지 않았다면 와비파커는 존재하지 않았겠죠? 다음은 독창성에 대한 여러분들의 편견을 부수기 위해 몇 가지 사실을 알아보겠습니다. 성취욕구와 독창성의 상관관계. 성공하겠다는 욕구가 강하면 더욱 독창적인 인재가 될 수 있을 거라 생각하시나요? 하지만 정답은 노입니다. 성취욕구가 하늘을 찌르면 독창성은 밀려나고 나만의 독특한 무엇을 달성하기보다는 성공이 보장된 길을 택하고 싶어지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역사적으로 위대한 인재들도 성공하고자 하는 욕구와 실패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독창적인 일을 하기 주저했다고 합니다. 실제로 마틴 루터 킹은 민권운동을 이끄는 데 주저했습니다. 민권운동에 참여한 어떤 사람이 킹 목사를 협회장으로 추대했고, 킹 목사는 당시 상황에 대해 일이 일사천리로 진행되어서 제대로 생각할 겨를이 없었다. 만약 충분히 생각할 시간이 있었다면 아마 그 자리를 고사했을 것이다 라고 회고했습니다. 또한 미켈란젤로는 교황이 시스티나 성당 천장에 그림을 그려달라고 의뢰했을 때 시큰둥했다고 합니다. 자신은 조각까지 화가가 아니라고 생각했고 그 일이 너무 부담돼서 피렌체로 도피했지만 교황의 집요한 부탁으로 2년이 지나고서야 붓을 들었다고 합니다. 코페르니쿠스는 지구가 태양 주위를 돈다는 사실을 발견하고도 따돌림과 조롱을 받을까봐 두려워 22년이나 침묵을 지켰습니다. 결국 추기경 한 사람이 그의 연구 내용을 알게 되어 연구 결과를 발표하라는 편지를 코페르니쿠스에게 보냈지만 그는 4년을 더 버텼고, 이후 한 젊은 수학자가 직접 연구 내용을 제출했기 때문에 코페르니쿠스의 대업적이 세상에 빛을 보게 된 것입니다.
이들은 확신을 갖고 저돌적으로 밀어붙였다기보다는 다른 사람들의 애원과 강요와 설득 때문에 마지못해 나서게 된 케이스였습니다. 다음으로 독창적인 사람이 되려면 엄청난 위험을 감수해야 하는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현실로 만드는 데 성공하려면 시간과 에너지를 집중적으로 투자해야 하며 집중적인 노력 없이는 번창할 수 없다는 것이 일반적인 상식입니다. 정말로 독창적인 사람이 되려면 엄청난 위험을 감수해야 할까요? 정답은 노입니다. 오히려 한 분야에서 안정감을 확보했을 때 다른 분야에서 자유롭게 독창성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독창성을 발휘하는 데 성공한 사람들은 대개 기존 체제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고 위험 포트폴리오를 안정적으로 운영한다는 사실이 밝혀졌다고 합니다. 즉, 어느 한 분야에 몰빵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앞서 본 와비파커 창립자들은 정말로 와비파커가 성공할 것이라고 믿는다면 지금 다니고 있는 학교를 중퇴하고 깨어있는 시간 전부를 회사를 창업하는 데 쏟아 부어야 했죠. 하지만 와비파커 창립자들은 온라인 안경 사업이 잘 안 될 경우를 대비해 인턴십을 확보해놓고 전에 다니던 직장으로 돌아가는 등의 대안을 마련해 놓았습니다. 이들은 자신들이 가진 것을 모두 걸기는커녕 실패할 경우에 대안을 마련하면서 위험을 회피했죠. 그런데 바로 그 점 덕분에 이들은 성공한 것입니다. 자신들의 사업이 실패할 경우를 대비한 대안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입증되지 않은 가설을 바탕으로 창업할 용기를 낼 수 있었던 것이죠. 하지만 여기서 위험 포트폴리오를 안정적으로 관리한다는 것은 적당한 정도의 위험을 감수하면서 어정쩡하게 양다리를 걸친 채 활동한다는 뜻이 아니라 한 분야에서 위험을 감수하는 대신 다른 분야에서 신중을 가함으로써 위험을 상쇄한다는 뜻임을 명심해야 합니다. 즉, 독창적인 사람들은 무조건적인 위험 감수가 아닌 위험 포트폴리오를 안정적으로 운용해야 한다는 것이죠. 이렇게 독창성이 무엇인지 그리고 독창성에 대한 편견을 깨트렸으니 이제부터 우리가 독창적인 생각을 어떻게 실행에 옮길 수 있는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독창적인 아이디어 창출하기. 독창적인 아이디어를 내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그저 수많은 아이디어를 대량으로 창출하면 됩니다. 창의적 상상성을 평생 연구해온 심리학자 딘 사이먼트는 평균적으로 볼 때 창의적인 천재들이 같은 분야의 동료 집단보다 질적으로 우월하지는 않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단순히 훨씬 많은 양의 아이디어를 낼 뿐이고 다양한 아이디어를 내다 보면 독창성을 달성할 확률이 높아진다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독창적인 인물들을 예로 들어보자면 우선 셰익스피어의 작품은 극소수지만 그는 20여 년에 걸쳐 희곡 37편, 시 154편을 썼습니다. 그리고 그는 가장 인기 있는 5작품 가운데 3작품인 맥베스, 리어왕, 오셀로를 쓴 시기에 비판을 끊임없이 받아온 아테네의 티몬, 끝이 좋으면 다 좋다도 썼죠. 마찬가지로 아인슈타인은 물리학의 일대 변혁을 일으킨 일반 상대성 이론과 특수 상대성 이론에 대한 논문을 발표했지만 그가 펴낸 248편의 논문들 대부분은 별로 영향을 미치지 못했습니다. 에디슨은 30살에서 35살 사이에 전구, 축음기, 전화기를 발명했고 같은 기간 동안 오싹한 말하는 인형 등 100개의 특허를 냈다고 합니다. 에디슨은 특허가 1093개나 되지만 정말로 탁월한 창의적인 발명품의 수는 손에 꼽을 정도이죠. 사이먼트는 이를 보고 가장 별 볼 일 없는 작품들이 생산된 바로 그 기간에 가장 중요한 작품들이 탄생하는 경향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렇게 분야를 막론하고 최고의 독창성을 보여준 사람들은 아이디어를 가장 많이 창출해낸 사람들이고 그들은 가장 많은 양의 아이디어를 낸 기간에 가장 독창적인 아이디어를 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독창성을 발휘하는 데 실패하는 이유는 몇 개의 아이디어만 생각해내고 그것을 완벽해질 때까지 다듬고 수정하는 데 집착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완벽한 하나의 독창적인 아이디어를 창출해내는 데 집착하지 말고 일단 마구 아이디어를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독창성은 서두른다고 달성되지 않는다. 사람들은 중요한 과업에 착수할 때에는 예정된 날짜보다 미리 완성하라는 충고를 받고 상품을 발명하거나 창업할 독창적인 아이디어가 떠오른 사람에게는 옆에서 선발주자가 되라고 부축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미루는 행위가 독창성을 장려할 수 있다는 연구가 있습니다. 꾸물거리는 것이 단점 못지않게 장점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이것도 사례를 한번 살펴볼까요? 여기 늦은 밤 호텔방에서 책상에 놓인 텅 빈 백지 한 장을 뚫어지게 보고 있는 청년이 있습니다. 다음날 아침 워싱턴에서 자유를 위한 대행진 행사가 열릴 예정이었고 이 청년은 행사 마지막을 장식할 연설문을 전날 새벽까지도 완성하지 못한 마틴 루터 킹이었습니다. 이 대행진 계획은 이미 2달 전에 계획되어 있었지만 킹은 전날 밤 10시가 되도록 연설문을 쓰는데 시작조차 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또한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모나리자를 그리다 말다를 반복하다가 15년이 지나 죽음이 임박해서야 완성했고 최후의 만찬은 구상하는 데만 15년을 보냈다고 합니다. 이렇게 할 일을 미루면 생산성은 떨어질지 몰라도 창의성의 원천이 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작업이 일단 마무리되면 더 이상 그 작업에 대해 생각하지 않는 특성이 있죠. 그러나 일을 중단할 채로 내버려둘 경우 그 일에 대한 생각이 머릿속을 계속 맴돌게 되고 빨리 끝내버리고 싶은 유혹에서 벗어나 잠시 미뤄둘 경우 참신한 아이디어를 생각해내고 아이디어가 숙성될 시간을 벌 수 있게 됩니다. 세 번째, 독창적인 아이디어 창출을 장려하기. 특히 직장에서 독창성을 발휘하고 유지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폴라로이드사는 독창성을 장려하지 못한 대표적인 예입니다. 폴라로이드사가 파산되기 전 회사 내에는 고객들은 반드시 찍은 사진의 하드카피를 간직하고 싶어 한다는 공감대가 광범위하게 형성되어 있었고 이는 전형적인 집단사고의 사례로 볼 수 있습니다. 폴라로이드사의 경영진들은 고객들이 인쇄된 사진을 원할 것이라고 과신하고 필름을 팔아 수익을 올리기 위해 값싼 카메라를 생산했습니다. 이는 마치 면도칼을 팔아 돈을 벌자고 싸구려 면도기를 파는 것이었죠. 또한 디지털 카메라 이야기만 나오면 경영진은 필름은 어디에 넣지? 필름이 필요 없다고? 라는 질문만 되풀이하고 이 일을 제기한 직원들은 순식간에 주변부로 밀려나게 됐습니다. 결국 폴라로이드사는 디지털 카메라 때문에 파산했죠. 이렇게 집단사고는 독창성의 적입니다. 사람들은 사고의 다양성을 추구하는 대신 가장 지배적인 기존 사고방식에 순응하라는 압력을 느끼게 되죠. 집단사고를 유발하는 주범은 지나친 자신감을 갖고 남의 평판을 의식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집단사고를 배제하고 다른 의견을 포용할 줄 아는 강한 조직 문화를 형성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바로 색다른 생각을 장려하는, 즉 독창성을 존중하는 문화를 지녀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조직 문화에 적합한 사람이 아니라 조직 문화에 기여할 사람을 채용해야 합니다. 지도자가 조직 문화에 순응하는 인물을 선호한다면 결국 생각이 비슷한 사람을 채용하게 되죠. 하지만 독창성은 조직 문화에 어울리는 사람이 아니라 조직 문화를 풍성하게 만드는 사람들로부터 나옵니다. 그리고 직장 내에서는 해결책을 제시하지 말고 문제점을 제시하게 해야 합니다. 서둘러 해답을 찾다 보면 의문을 제기하지 않고 이미 나온 해답을 옹호하게 되며 따라서 해답을 찾는 데 참여한 사람들이 지닌 넓은 식견을 활용하지 못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독창성이 무엇인지, 독창성을 어떻게 가질 수 있는지, 특히 직장에서는 어떻게 독창적인 인재를 만들 수 있는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렇게 보니 독창성이 뛰어나다고 생각한 사람들도 우리와 똑같이 두려움을 느끼고 자신의 생각에 대해 의구심을 품는다는 것을 아셨나요? 다만 그들이 우리와 다른 점은 그들은 어떻게 해서든 생각을 행동으로 옮긴다는 것입니다. 오늘 발표를 통해 자신의 창의적인 생각들을 추진하는 데 필요한 지식과 용기를 얻었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